내 아들은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집을 팔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어머니는 관계를 끝냈습니다. 가족이 쌓아온 모든 것이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 흥덕구에 살고 있는 오나라입니다. 벌써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네요. 평생 남편과 함께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쉴 틈 없이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노년이 되고 나서 돌아보면 다 무슨 소용이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멍하게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다가도 문득 옛 생각이 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눈물이 고이기도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때로 답답한 기분이 들어 속풀이나 좀 해보려고 제가 겪었던 일을 오랜 시간을 들여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보시고 따뜻한 위로나 따끔한 조언 또는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속 시원한 한마디를 부탁드려요. 남겨주신 의견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새겨들어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작은 인쇄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믿고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작은 칼국수 가게를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칼국수 만드는 법을 배우며 손재주가 좋다는 칭찬도 제법 들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는 노환으로 가게 일을 더 이상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가게를 도맡아 운영하게 되었죠. 참 운이 좋게도 저희 칼국수가 입소문이 나서 가게가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부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태어나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죠. 지금 돌이켜보면 더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칼국수 가게는 시내의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고 나중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처음에는 1명, 2명부터 시작하여 10명까지 고용하게 되었죠. 그래도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던 초창기에는 힘들었던 기간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가게가 커지고 형편이 넉넉해진 후에도 저희 가족은 늘 검소하게 살았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쳤죠. 정신없이 일하는 와중에도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 아들 둘도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를 맞이했습니다. 큰 아들 이나이는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칭찬도 많이 받았고 주변의 기대도 한몸에 받았어요. 반면 작은 아들 지훈은 첫째와 달리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친구들과 싸우는 일이 잦아 학교를 여러 번 찾아가야 했고 속을 꽤 많이 썩였어요. 그때 주변에서 다들 큰 아들을 칭찬하고 작은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이 나이가 좀 이기적인 성격이라 걱정스러웠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자신을 내세우고 남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특히 동생 지훈에게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지훈과 뭔가 잘못하면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두 형제는 늘 티격태격 싸우기 바빴습니다. 남편과 저는 두 아들의 우애가 좋지 않은 점이 늘 고민이었죠. 야, 점수가 이것밖에 안 돼? 너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마. 부끄러우니까. 뭐 공부 좀 한다고 잘난 체 하냐? 웃기지 마. 나도 너 같은 거 어디 가서 형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둘째 지훈은 첫째 이 나이와 달리 공부에는 그다지 소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이 참 많은 아이였어요.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나서서 도와주고 가족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참 기특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성향 때문에 중학교 때 다른 친구들이랑 부딪히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지훈과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은 여전했지만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느 날 지훈과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와 남편에게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 칼국수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요. 칼국수 가게에서? 대학교를 가지 않고? 너 진심이야?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훈과 그런 결정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훈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잘 생각한 거니? 네, 아빠.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랑 아빠가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잖아요. 어차피 공부머리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많이 존경스러웠고, 또 지금 우리 가게도 잘 되고 있잖아요. 제가 잘 이어나가 볼게요. 맛있는 칼국수 만드는 것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훈의 말에 남편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죠. 식당 일이 고되고 힘들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지훈의 진심 어린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야, 너의 마음은 잘 알겠어. 하지만 엄마는 너가 대학은 다녀봤으면 좋겠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야. 전문적으로 한식 조리를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니? 지훈은 제 말에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한식 조리학과로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지훈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대로 진학했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요리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죠. 전문대를 졸업한 후 지훈은 본격적으로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어려운 일도 해내는 모습이 아빠를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공부를 잘했지만 수능을 잘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수, 삼수를 한 후에 겨우 원하는 대학인 법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죠. 대학에 붙었을 때는 온 가족이 기뻐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큰아들은 대학 생활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더군요. 고등학교 때는 뛰어난 성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전국에서 모인 인재들 사이에서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은 듯했고 점점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법대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지만 사법고시 역시 생각처럼 쉽게 붙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큰아들의 성격은 점점 예민해졌고 가족들과의 갈등도 심해졌죠. 엄마, 밥상이 이게 뭐야? 지금 내가 집에서 밥이나 축 내고 있다고 이렇게 차리는 거야? 아니야, 이나. 그게 무슨 소리니? 요즘 가게에 직원이 빠지면서 조금 바빠서 그랬어. 속상했다면 미안하구나. 그런 거 아니야. 그놈의 가게. 엄마가 그 가게 할 시간에 입시 뒷바라지나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 안 보냈지. 재수 시절부터 대학교 시절 그리고 사법고시 준비하는 기간까지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온 가족은 큰아들의 공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조금만 자신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으면 예민하게 반응하며 쉽게 화를 냈죠. 특히 저는 항상 큰아들에게 죄인처럼 주눅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아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도 이미 다 큰 자식이 부모의 꼬지람을 듣겠습니까? 그의 히스테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동생 지훈에게 심한 말을 하며 다투는 일이 많았어요. 지훈과 식당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를 흘겨보며 비아냥거렸죠. 아버지, 오늘 칼국수에 새로운 육수를 사용해서 시식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맛보여 드릴게요. 야, 까불지 말고 있는 레시피대로 만들기나 해. 잘 되고 있는 가게 망하게 할 일 있어? 네가 뭔데 육수를 바꿔? 누가 들으면 대단한 호텔 주방장인 줄 알겠다. 그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국 둘째 지훈는 집을 따로 얻어 독립하기로 했죠. 형의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저와 남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독립을 허락했고 그때부터 지훈는 가게 일은 함께 하되 집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난 후 드디어 큰아들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무려 9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후였죠. 그날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집안이 경사라며 이웃들에게 떡도 돌리고
한동안 집안은 매일 잔치 분위기였어요. 남편과 저는 눈물까지 흘리며 이 나이를 축하해 주었고, 둘째 아들 지훈도 형의 고생을 알아주며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이 나이도 가족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며 앞으로 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뻐했던 가족이 나중에 그렇게 서로 갈라서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이 나이가 변호사가 되자 여기저기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아 벌써 40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선을 적극적으로 보고 다니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부모님께 소개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하러 오는 날, 가족 모두가 집안을 정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큰아들도 제대로 제 갈 길을 찾아가는구나 싶은 마음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준비했죠. 듣기로는 아주 대단한 집안의 여자라고 하여 한편으로는 긴장도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 문이 열리고 들어온 며느리는 마치 연예인처럼 완벽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예비 며느리의 이름은 지은로, 티 하나 없이 깨끗한 피부에 날씬한 몸매를 가진 아가씨였습니다. 입고 온 정장은 보기만 해도 아주 비싸 보였고, 그녀의 옆에 5곳이 놓인 가방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비싼 명품 가방이었죠. 처음 인사 온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는 우리 집안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시부모인 우리 부부의 옷차림도 곁눈질로 보는 게 느껴졌죠.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우리 집에 실망한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비 며느리의 가족 관계를 물어보았죠. 그녀의 아버지는 직책이 높은 고위 공직자로 일했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은퇴하여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지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었으나 공직에서 일찍 물러난 후 사업을 하다가 현재는 파산한 상태였어요. 큰아들과 결혼을 할 때는 집안에 빚까지 많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땐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본인 집안 자랑에 여념이 없었죠. 귀한 손님이 와서 정성껏 준비했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준비하기 힘드시면 식당에서 뵐 걸 그랬나 봐요. 저는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실 줄 몰랐죠. 힘들긴요. 좋은 사람을 맞이하는 일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이야기했지만 작게 한숨을 쉬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인사 후 저와 남편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여보, 저 아가씨가 이 나이랑 잘 맞을까요? 우리와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그러게 말이요. 하지만 이 나이가 좋다고 하니 우리도 믿어봐야지 않겠소. 결국 양가 부모의 축복 아래 큰아들 내외의 결혼식은 무난히 올렸습니다. 큰아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비용은 대부분 저희 부부가 지원했습니다. 신혼집 역시 저희 집의 도움으로 꽤 괜찮은 아파트 전세로 시작할 수 있었죠. 며느리는 집이 전세라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듯 했지만 서울에 있는 30평 아파트 전세가 아쉬울 일인가요? 사실 평수를 줄이면 매매도 가능했지만 며느리는 절대 20평 집에서는 못 산다며 최소 30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시작한 거였죠. 저희 부부는 섭섭하지 않게 해주려고 나름대로 많이 챙겨주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서운한 반응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 저희를 둘째 아들 지훈과 위로하며 형을 비난했죠. 형이나 형수나 참 뻔뻔하네요. 어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챙겨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흔한가요? 나중에는 다 알겠죠. 큰아들 내외는 신혼집에 저희를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셋집이라 살림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 나중에 집을 사게 되면 초대하겠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직감했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저희 사이가 곧 멀어질 거란 사실을요. 며느리는 본인의 집에 시부모가 방문하는 것도 싫어했지만
시부모 집에 오는 건 더욱 싫어했습니다. 특히 칼국수 가게는 정말 오기 싫어했죠. 제 67번째 생일이었을 때 저희 집안은 보통 생일이면 다 함께 모여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것으로 지나갔습니다. 가족 모두가 가게를 비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저희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생일 전부터 왜 꼭 칼국수 가게에서 식사를 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새아가 간단히 점심만 먹고 가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니 무슨 생신상을 칼국수 가게에서 받으세요. 제가 더 좋은 식당으로 예약할게요. 거기서 모이면 안 되나요? 내 생각은 좋지만 나와 남편 그리고 작은 아들까지 모두 식당에서 일을 하니 가게를 비우기 어려워서 그래. 나는 화려한 상은 필요 없어.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며느리는 잠시 대답이 없더니 결국 작게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칼국수 가게와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나타난 며느리는 계속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바빠 제대로 된 생신상을 챙기기 힘들면 그냥 선물만 주고받으면 되지 꼭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느냐. 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더 좋은 식당에서 근사하게 생신 축하해드리면 좋을 텐데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하나요? 이런 날 가족이 함께 얼굴 보고 밥 먹는 게 의미가 있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번거로운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불편해하니? 그래도 큰아들 체면도 있는데 칼국수 가게에서 식사라니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서 좀 그래요. 여기가 시내 한가운데라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어머니, 다음에는 꼭 제가 예약한 식당에서 식사해요. 큰며느리와 저희 가족은 자라온 환경이 달라 그런지 생각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며 한마디 하더군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도 이런 가게에서 가족 모임을 갖는 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모임 때 제대로 된 식당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저희는 참석하기 어려워요. 대신 선물은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솔직히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작은 아들이 큰형에게 한마디 하려는 걸 제가 조용히 말렸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인데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겠다면서요. 그 상황을 웃으며 넘겼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큰아들 내외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한 추석, 큰아들은 오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이유를 물었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람이 소개해준 사람이랑 골프 여행을 다녀와야 해서요. 변호사로 성공하려면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좀 이해해주세요. 언제까지 명절이라고 가족끼리 모여서 한가하게 밥이나 먹고 있겠어요? 집사람 집안이 좋잖아요. 그 사람이 소개해준 인맥이면 틀림없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이나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 없이 성공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니? 이해는 하지만 가족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다음 달 집사람 생일 말인데요. 번거롭게 가족 모임은 하지 말자고 하네요. 그래, 그러렴. 생일마다 매번 모이면 힘들지. 대신 집사람이 이번 여행에 들고 갈 가방이 필요하다고 해요. 제가 이야기했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 사주시면 어떨까요? 집사람도 변호사 와이프라는 체면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은 가방 하나쯤은 들어야 하잖아요. 제가 이번 여행 경비가 많이 들어서 좀 빠듯하네요. 부탁드릴게요. 큰아들의 당당한 요구에 저는 어이가 없어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을 사서 바치라니 이런 이야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며느리 생일이라 용돈을 좀 보내줄까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요구를 받는 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명절에 얼굴도 안 비치면서 말이죠. 저는 선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며 그런 요구를 먼저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더군요. 결국 며느리에게는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하며 용돈 50만 원을 보내주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성의 없는 감사 인사를 하며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큰아들 내외와 저희 부부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상하게 숨이 금방 가빠지고 활동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죠. 남편은 신부전 말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물론 저도 더 이상 식당에 나가지 않고 은퇴를 했습니다.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였죠. 칼국수 가게는 둘째 아들 지훈가 잘 운영해 주었고 다행히 보험과 저축 덕분에 남편의 치료와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무너져 내리는 슬픔에 빠졌던 저를 곁에서 함께 슬퍼하며 자리를 지켜준 사람은 작은 아들이었어요. 물론 큰아들 내외도 사색이 되어 달려와 안타까워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수시로 연락하고 병원에 찾아오며 저희를 위로하고 도와주었지만 큰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연락도 없었고 방문도 드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관심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그때는 저도 큰아들 내외를 거의 내놓은 자식 취급을 했어요. 이미 품 안을 떠나간 자식을 어쩌겠어요? 약 5개월간의 고된 투병 끝에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많았던 터라 힘든 수술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어요. 인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살면서 겪은 가장 거대한 슬픔이었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곤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 것도 역시 작은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도 작은 아들은 내내 제 곁을 지키며 손을 꼭 잡아주었죠. 큰아들도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왠지 작은 아들만큼 진심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미 큰아들 내외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깊은 슬픔 속에서 홀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큰아들 내외가 갑자기 저에게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거의 하지 않던 전화도 자주 걸어오고 어느 날은 갑자기 찾아와 식사를 함께하며 저를 챙기더군요. 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고맙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차라리 찾아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드디어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더군요. 저 이제 제 이름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해요. 언제까지 회사 월급만 받으면서 살 순 없잖아요. 더 크게 되려면 사무실 개업은 필수예요. 그런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이제 어머니도 혼자 사시니까 이렇게 큰 집 필요 없으시잖아요. 이 집을 매매하시고 저희가 앞으로 어머니 모실게요. 이 집을 매매해서 그 돈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려고? 그건 안 돼.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훈은 칼국수 가게 물려받았으니 이 집은 저에게 물려주시는 게 맞잖아요. 사무실 개업은 더 늦으면 안 돼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펄쩍 뛰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 돼. 나는 이 집 팔고 너희와 같이 살 생각 절대 없다. 이 집을 너에게 상속하는 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이야.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그러자 큰아들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지더군요. 엄마, 저희가 정말 섭섭해서 그래요. 둘째한테는 칼국수 가게 물려주시면서 왜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죠? 이나, 내 생각을 해봐라. 10년 동안 내 공부 뒷바라지에 아낌없이 썼고 결혼 비용도 우리가 댔잖니. 서울에 전셋집까지 마련해준 것도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칼국수 팔아서 모은 돈은 너한테 다 썼어. 지훈은 그저 불만 없이 묵묵히 가게에서 일하며 그 집 하나 받은 게 다야. 내가 그렇게 성질 낼 일은 아니라고. 그 말을 듣자 큰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화난 얼굴로 말했죠. 공부 뒷바라지 하면 얼마나 했다고 그러세요? 제대로 했으면 10년씩이나 안 걸렸죠? 제 주변 다른 사람들 저만큼 못 받은 사람 없어요.
며느리도 큰아들을 따라 일어나며 아쉬운 듯 저를 흘겨보고는 말없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너무나 괘씸하고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항상 부모에게 아쉬움을 느끼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들은 성실하게 일하며 현재에 만족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큰아들은 왜 매번 서운하고 모자라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10년 동안 공부시키며 자격지심에 상처받을까봐 온 가족이 눈치를 보고 대단한 집안 며느리와 결혼한다고 기죽을까봐 무리해서 전셋집까지 마련해준 거였거든요. 오히려 큰아들을 뒷바라지하며 항상 마음 한켠으로 작은아들에게 미안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앞으로 큰아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집만큼은 절대 큰아들에게 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날 이후로 큰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큰아들은 더 이상 돈에 대해선 저에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개업하지 않고 기존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귀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는 지인을 통해 좋은 땅을 소개받았다고 하면서요. 지난 일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애미 된 마음의 아들에게 냉정하게 대하기만은 어려웠던 저는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도시 생활이 점점 삭막하게 느껴지던 참에 그 제안은 조금 솔깃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청주에서 조금 벗어난 변두리의 귀촌 마을이었어요. 아직 집을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집들이 모두 좋아 보였고 마을의 위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곳을 둘러보며 저는 이곳에서 말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괜찮아 보이는구나. 천천히 생각해 볼게. 분명 살아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땅은 투자 가치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은 자신만 믿으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그 말에 제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이제 철이 들었나 싶었죠. 하지만 이 계획을 둘째 아들 지훈에게 말했을 때 지훈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엄마, 형이 갑자기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설마 별일 있겠니? 아직 상속 생각은 없다고 이 나이에게 단단히 일러뒀어. 다행히 그 일 이후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니까 너무 의심하지 말자. 그때 저는 참 순진하고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의 말을 믿고 덜컥 귀촌을 결심한 건 큰 실수였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큰아들 이나의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아들이 소개해줬던 그 마을로 이사를 결심했죠. 큰아들은 크게 기뻐하며 자신이 알아서 다 준비할 테니 저는 잠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일은 큰아들을 믿고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죠.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땐 아들이 어미를 상대로 그런 끔찍한 사기까지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변호사인 그가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사를 서두르셔야 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이사를 서두르라고? 왜? 지금 살고 계신 집 전세로 내놨던 거 기억하시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세 계약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안한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은데 이사 날짜를 다음 달로 해야 계약할 수 있대요. 그래? 아니, 그래도 내가 이사 갈 집이 아직 공사 중인데. 다행히 그 집 근처에 6개월 정도 머무르실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그곳에서 잠깐만 계시다가 다시 이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망설이자 큰아들은 저를 안심시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계약하는 전세금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계약하면 추가 대출 없이 인테리어를 할 수 있어요. 힘드시더라도 6개월만 참으시면 되니까 저랑 집사람이 자주 방문해서 불편하지 않게 잘 챙겨드릴게요.
큰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이사를 서둘러 하기로 했습니다. 작은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집이 완공되면 들어가야지. 이렇게 먼저 나오시는 건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전세금이 더 넉넉해도 이러면 안 돼요. 차라리 제가 돈을 보태드릴게요. 지훈야, 이미 이나이랑 이야기 다 끝났어. 어차피 이사 한 번 하는 거 짐도 가볍게 줄일 건데 한 번 더 하는 게 대수겠니? 너무 걱정하지 마. 지훈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제 말을 듣고 일단은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갑자기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소개해준 집은 원래 이사할 귀촌 마을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조용한 시골의 아주 작은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차츰 적응해 나갔죠. 그러나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시골에서 지내는 동안 첫째 내외는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조용히 시골 생활을 하며 가끔 큰아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그마저도 잘 받지 않았죠. 그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형이랑 형수는 왜 연락도 안 해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지훈야, 나는 괜찮아. 이 나이도 나름 바쁘겠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마을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신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귀촌 마을이라면 모르겠지만 연고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혼자 계신 건 아니죠. 작은아들은 큰형에게 몇 번 더 전화를 해보았지만 여전히 통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무엇인가 결심한 듯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지금 저희 집으로 가요. 이건 너무 이상해요. 그렇게 저는 작은아들의 집으로 다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일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이게 단지 의심일 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설마 잘못될 일이 있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 둘째 아들 지훈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형이 어머니 집을 전세로 내놓은 게 아니라 아예 매매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사갈 집은 구매하지 않았고요. 단지 어머니가 잠시 지내시던 그 집만 월세로 계약된 거였어요.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큰아들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나를 배신하고 몰래 집을 팔아버리는 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요? 심지어 대신 얻어준 그 허름한 집이 전세도 아닌 월세에 제가 가진 돈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큰아들은 저를 연고도 없는 시골에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 품어왔던 아들이 순식간에 괴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저는 결국 자리에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작은아들은 형을 찾아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형, 진짜 미쳤어?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 몰래 집을 팔아버리다니 이게 말이 돼? 그러자 큰아들은 오히려 화를 내며 대꾸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내 유산이야. 너는 칼국수 식당을 가져갔잖아. 그저 조금 더 빨리 내 유산을 받는 게 뭐가 문제야? 넌 받은 게 있으니까 네가 어머니 모시면 되잖아. 원래부터 엄마는 널 더 챙기고 좋아했으니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저는 너무 충격이 커서 자리에서 일어난 후 한동안 멍하니 바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이 나에게 그런 짓까지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 배신감에 며칠 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치 그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부모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을 빼앗을 생각에 온통 정신이 팔려 앞뒤 재보지 않고 무작정 팔아버렸겠죠. 그동안 아무리 티격태격하며 살아왔어도 마지막에는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던 가족이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받지 않더군요. 다음엔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랫동안 신호가 울린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무슨 말을 꺼낼까 망설이다가 어렵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왜 그랬니? 왜 내 집을 나 몰래 팔고 나를 시골집에 데려다 놓은 거야? 어머니, 정말 몰라서 그러세요? 저희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저희는 그 집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고집을 부리신 건 어머니세요. 너희에게 도대체 왜 그 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니? 그 집은 너희 집이 아니야. 증여를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잖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섭섭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어머니, 솔직히 큰아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으세요? 결혼할 때 집을 사주셨어요? 아니면 번듯한 사무실 차리도록 지원해 주셨어요? 저 자존심 상해요. 진짜 시댁이 이렇게 야박한 집인 줄 알았으면 이 결혼 안 했어요. 우리가 대단한 재벌집인 줄 아니? 너희는 섭섭했을지 몰라도 우리 형편에서 최대한 해준 일이었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해? 그럼 변호사를 시키지 말았어야죠. 끝까지 밀어줄 능력도 없으면서 분수 넘치게 변호사가 뭐예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끝마저 놓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둘째 아들 지훈까지 최선을 다해 큰아들을 도와줬건만 큰아들에게 가족은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마음껏 이용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나 봅니다. 그 대단한 집안의 딸이라던 며느리의 가족만 있으면 우리 가족은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왜 그는 지금까지 처가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간과했을까요? 그저 처가가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라는 간판에 홀려 두 눈이 가려졌던 모양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분노에 빠진 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첫째 아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저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까지 위협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지훈야,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제 너의 형을 끊어내야 할 것 같아.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잘 결정하셨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감싸주는 데는 한계가 있지. 이건 도를 넘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작은 아들 지훈아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 몰래 위임장을 위조하고 부동산을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위임장이 공증을 받지 않았던 점, 부동산 계약 당시 원래 주인이었던 저와 통화를 하지 않았던 점을 유력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변호사는 상담 후 위법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변호사란 직업을 가지고도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집을 몰래 팔고 그 어미를 아무도 모르는 시골집에 버려놓는 이 현대판 고려장 같은 만행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생각해보니 그 아이는 참 어리석은 아이였어요. 한평생 공부만 하던 헛똑똑이었죠. 그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치는 꼴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소송을 제기하자 큰아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자식 앞길을 이렇게까지 망칠 수 있어요? 당장 고소 취하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너에게 집을 매매하라고 한 적 없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그러자 큰아들은 더 크게 소리쳤죠. 이렇게 소리쳐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차피 그 집은 내 유산이잖아요. 꼭 부모 자식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의 난동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 망치는데 나는 당하고만 있어야 하니? 우리가 부모 자식 사이라면 내가 나에게 한 짓은 뭐야? 폐륜이냐? 변호사니까 내가 더 잘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소리 지르면 오히려 너에게 더 불리하기만 할 뿐이야. 내가 한 행동은 법대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어. 난 불합리하게 빼앗긴 내 집을 되찾기로 했을 뿐이야. 그러니 너도 잘 준비해. 그렇게 이야기한 후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는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죠. 어느 부모가 자식과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쉽겠어요? 큰아들과의 지난 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너지는 듯 슬펐지만
저에게는 작은 아들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평생 형의 그늘에서 언제나 묵묵히 부모 곁을 지켜준 아들을 위해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결국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당연하게도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하게 취한 부동산 금액과 피해 보상금까지 저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이었죠. 그러나 큰아들은 어떻게든 그 지급을 미루려고 애쓰더군요. 그는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급일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큰아들의 평판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기꾼 변호사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점차 의뢰인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신뢰를 잃은 그는 결국 변호사 직함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졌어요. 그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변호사 일도 더는 못하게 생겼다고요. 어떻게 된 변호사인데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된 변호사지? 부모가 9년간 뒷바라지하고 내 동생이 많은 걸 양보해서 된 변호사잖아. 그런데 넌 가족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 큰아들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의 말을 들으며 한때는 안쓰러워 용서해줄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를 용서하기에는 지난 세월 서로에게 입힌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결국 그는 저에게서 빼앗아갔던 재산을 모두 고통스럽게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아파트마저 처분해야 했고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어차피 그 아파트도 저희 부부가 마련해줬던 집이었으니 그는 부모의 지원이 없던 최초의 상태로 돌아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끝내 저에게 사죄하지 않고 대신 이혼을 선택했죠. 끝까지 못난 시댁이라고 욕하면서 말이에요. 며느리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큰아들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 제 가정까지 파탄나는 꼴을 보니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이게 다 엄마 탓이에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나 그런 아내라면 차라리 빨리 헤어지는 게 나아. 그렇게 탐욕스러운 애를 내가 감당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니? 지금 내 꼴을 봐라. 다 너희 욕심이 부른 결과야. 결국 해서는 안 될 폐륜까지 저지른 건 바로 너와 너의 아내인데 왜 나를 원망해? 원망을 하려면 내 아내를 원망해야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큰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이혼을 강행했고 큰아들은 다시 혼자가 되었죠. 그들의 짧았던 결혼 생활은 잠깐의 꿈처럼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잡히지 않는 욕망을 잡으려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셈이었죠. 지금은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깨달았을까요? 큰아들로부터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은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저도 큰일을 당한 직후라 아들을 냉정하게 쳐냈지만 사실 지금은 은근히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만큼 벌을 받았으면 이제 되었다고 정신 차리고 다시 잘 살아보자고 다독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한 다음에야 우리 가족의 화해가 이루어지겠죠. 오늘도 떠나간 아들의 안녕을 바라며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 곁에는 변함없이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둘째 아들 지훈가 있습니다. 얼마 전 지훈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수수하고 조용한 아가씨를 소개했어요. 첫째 며느리를 소개받았을 때가 생각나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하지만 이번 예비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와는 정반대의 첫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부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는 큰아들에게 제가 무언가 잘못한 점이 있었는지 깊이 생각하곤 합니다. 혹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